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이용선입니다. 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24만 7,077표 0.73%포인트라는 가장 역대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면 6일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대선의 승리를 굳히려는 국민의힘 그리고 반전의 기회를 잡으려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이 이미 분주하게 감지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6일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 대선 결과 분석해 보고요. 양 진영의 지방선거 전망 또 전략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순천 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두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일단 반갑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 김 의원님 너무 좋아해서요. 두 분께서는 출신은 달라도 같은 지역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분들이라서 함께 모실 수가 있게 됐는데 명확하게는 천하람 변호사님만 지역위원장이시고 저는 한 번도 사실 지역위원장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반대로 지역위원장 하고 있지만 고향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대 대선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양진영 후보 모두가 역대 대선에서 최고 득표를 했습니다.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의 향방을 갈랐다 앞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 가지 공식이 깨졌다고 보고 있는데 먼저 김 전 의원께 드리면 어떤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말씀처럼 이번 선거는 양 진영이 모두 최선을 다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후보는 후보대로 그렇고 또 뭐 당을 생각해서 투표장에 임하신 유권자분들, 지지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서로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후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지지자 그룹들도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후보를 조금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국민의힘의 당 자체를 좀 지키거나 혹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 전에 대통령들을 지지하시는 그 마음들이 같이 이제 있는 분들까지 다 투표장에 오신 것 같은데 뭐 결과는 민주당이 이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만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역대 가장 높은 참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 결집이 있었는데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진 것에 대해서는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사실 선거를 끝나고 나면요 진 이유를 한 1000가지를 댈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선거에 이기면 그 졌던 이유 1000가지가 다 이기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를 가지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누구의 책임 때문에 이런 거를 묻고 있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책임을 묻지 못할 정도로 이번 선거는 모두 최선을 다했고 후보뿐만 아니라 지지자 한 명 한 명이 다 마음을 보탠 선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께도 이어서 좀 총평을 드리죠. 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굉장히 선전한 선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비율이 꾸준히 10% 이상도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3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사실 그때 이제 그 서울의 MBC에서 제가 개표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정도 표 차면 제가 지난번에 순천에 출마했을 때 1위 후보랑 저랑 났던 격차보다 큰 차이가 안 난다. 말 그대로 정말 하나의 지역구 정도 수준의 표차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국민의힘이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여러 가지 선거 운동 방법론에 있어서 되짚어봐야 되는 과제를 남긴 선거고요. 특히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선거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좀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히려 중도층의 마음을 사야 되는 시기에 너무 강경한 발언들을 했던 것이 좀 표에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보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길게 보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진 것이 과연 좋으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목소리, 혁신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0.7%만큼만 혁신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뭐 민주당이 혁신을 덜하면 좋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같이 상승작용을 하고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약간 졌지만 잘 싸웠다. 이게 민주당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는 점은 상대 정당이지만 약간 아쉬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답변 주셔야 될까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거나 뭐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역으로 0.7%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라고 하는 평가도 필요한 것이겠죠. 사실 이기고 나서도 그 당이 제대로 하나에 합심해서 뭐 잘 간다거나 이런 모습도 없고, 사실 다른 것보다 양당이 잘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셨고 그분이 5년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0.7%의 차이로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현직의 임기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은 대통령보다 5년을 이끌어 가셔야 될 대통령 당선인의 인기가 더 낮은 상태,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상태, 이제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것이 특정 정당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고, 사실은 이 0.716%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각 당의 개혁이나 각 당의 뭐 어떤 상황보다는 앞으로 5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적으로도 너무 이제 첨예해질 거거든요. 모든 사안 하나가. 게다가 이제 국회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갈등도 심화될 텐데 국민들의 지지율도 딱 반으로 갈려 있는 상태여서 이걸 극복하는 일들이 각 당에 남겨진 숙제이고 대통령 당선인께서 하셔야 될 숙제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뭐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기대치가 낮고 지금 초기에 이제 지지율이 낮은 만큼 의외로 잘한 대통령이다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빨리 해야 되는 일이 이번 선거가 여야를 막론하고 거대 담론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윤석열 당선인도 어떤 미래 비전을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잘 제시했다기보다는 정권 교체라는 큰 담론으로 지금 선거를 이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달성된 지금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인수위가 아직 초기 단계고 지금은 어떤 출력을 하기보다는 여러 부처로부터 입력을 받는 단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설득력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줘야지만 국민들께서 그걸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용산 집무실 이전 부분이 너무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된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고, 결국 국민들께서, 특히 윤석열 당선인을 안 찍었던 국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시느냐, 이게 윤석열 정부의 큰 과제, 숙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늘 좀 잘 지켜주셔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서두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길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선거 승리 패배 이유가 1000가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래도 기왕 지역의 젊은 정치인 두 분 모셨으니까 이 이야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이슈들을 좀 남겼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불러온 이슈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틀렸다면 바로 잡아주시면 더 좋겠고, 20대의 움직임, 특히나 이대남이라는 키워드가 또 등장했거든요. 천하람 변호사께서 어떻게 좀 이 움직임을 설명해 주실지 먼저 좀 여쭤주시죠. 일단 20대 남성뿐만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성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의 정치 참여가 늘어난 것은 겉으로만 보면은 반가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원래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20대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한 것이 오히려 정치권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저는 20대 남성들이 보수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 동의하지 않고요. 20대 남성은 예나 지금이나 반기득권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기존의 개혁적인 것을 많이 저버리고 스스로 기득권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20대가 어떤 기득권화된 민주당, 내로남불 문재인 정부에 좀 반기를 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움직임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한 평가인 것 같고, 이런 움직임을 잘 포착하고 여기에 올라탔다라는 정도로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주실까요, 김 의원님? 제가 2012년도에 국회의원이 됐었는데요. 딱 10년 전입니다. 그때가 대한민국의 이제 청년 이슈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등장하던. 근데 이제 그거는 청년 자체가 어떤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룹화돼서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득권 정치 상황 안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어떤 층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혜적으로 베풀어지는 자리, 혹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 정도를 한두 명 그냥 내세우는 이제 이런 정치가 시작됐던 거죠. 2012년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반값 등록금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청년 정치 참여 이슈가 지난 10년간 쭉 있어 왔는데,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여성의 정치 참여 운동이라든가 뭐 그 운동도 한 200년 가까이 이제 지속돼서 지금의 결과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장애인의 참정권 운동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청년 참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한 10년의 과정 안에서 이제 성숙돼 가는 것이고 다만 안타깝게도 뭐 문재인 정부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문재인 정부만이라기보다 문재인 정부와 그 앞에 이제 박근혜 정부까지 뭐 특정 정당의 말이 아니라 지난 10년의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정부가 혹은 기존의 정책 결정권자가 생각하기에 청년들은 이런 정책이 필요해라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정책들을 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청년 전체를 대변하는 다수의 청년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사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청년 정책이 일종의 복지 정책화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은 10년간 청년 정책이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 표출이 있었던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분노의 표출은 어쨌든 표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이 문제를 특정한 뭐 세대의 문제와 성별의 문제로 너무 갈라치게 하는 것은 동의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두 층위를 바라보는 방식은 기존의 정치권과 기존의 정책결정권자의 방식이 꼭 옳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는 부분 연장선에서 내 삶을 바꿔주지 못한 게 어느 정도는 좀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청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20대들은 반기득권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반기득권이라기보다는요. 그건 뭐 비슷한 용어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대들은 가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새로 얻어야 되는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냐 아니냐로 저는 평가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이제 5월 10일부터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지고 국민의힘이 집권당이 되실 텐데 동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당의 방식이라기보다 국정을 운영하는 한 세력이 어쨌든 기득권 정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전체로 보면 180석, 우리 당 자체로만 17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각 안에서 한 5년의 시간으로 보면 저 정당이 가장 큰 정당이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권당이 책임을 지는 것이 그분들의 시각 안에서는 기득권이다라고 말한다면 맞는 얘기겠습니다만 그 답이 민주당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국민의힘의 득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네. 싶은데 선거운동 과정에 20% 이야기했다가 갑자기 30%로 이제 상향하는 이야기도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30%는 좀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께서 목표 30% 얘기하시고 나서도 저도 유세 다닐 때마다 30%는 저희가 봐도 조금 과한 것 같고 한 20% 정도만 이렇게 표를 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다녔었는데요. 실제 제가 지역의 민심을 보더라도 민주당 내지는 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았고 정권 교체라는 거에 동의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저희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후보가 충분한 신뢰를 못 드렸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로서는 아쉬운 부분은 이게 계량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안철수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가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조금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민주당을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좀 결집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득표를 했는데 그래도 역대 최다 득표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순천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한 8점 몇 프로였는데 이번에 12.4%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40% 가량 뭐 늘어난 거라서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전남 지역 이번에 득표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실까요? 저도 사실은 선거 한 3, 4일 전까지는 20%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주위의 분들을 만나보고 하면 제가 민주당의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안 찍겠다라고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 자리에 가면 10명 중에 한 3, 4분 정도는 비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했기 때문에 한 20%는 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염려. 특히나 이제
그 젊은 분들 또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 감정이 좀 심했고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가서는 여러 이유로 또 이제 결집을 하기도 하고, 다시 선거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한 명만을 뽑는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연관되는 여러 국정의 운영 세력을 뽑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막판 표심에는 또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묘인을 꼽아주신 것 중에 천 변호사께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막판 호남 결집에 그 불씨가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호남에서는 일정 정도 역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당선 0.76% 당선의 요인 중에 하나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천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대선 이후에 인수위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하시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제 용산 이전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집중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어떻게 이제 풀어가고 여야 함께 이야기를 맞춰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지금까지를 분석하시는지. 저는 저희 인수위의 의사소통 내지는 국민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아가겠다. 이미 국민들의 판단이 있는 사안이다.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 좀 잘 쪼개서 봐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나와서 일반적인 청사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결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저희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게 이렇게 빨리 청와대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용산 국방부로 급하게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결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나와서 어디 옮기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서둘러야 되냐 하는 국민들의 어떤 걱정 내지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더라도 이 급하게 추진하는 거를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불만이 극에 달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도 하고 이번에 민주당의 신인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따져봐가지고 또 협조하겠다라고 하고 계셔서 이게 그나마 조금 잠잠해진 거지, 끝까지 저희가 너무 충분한 설명 없이 서두르는 모습을 보여드렸다면은 더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인수위의 태도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는 동의합니다. 이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김 의원님? 그거는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뽑히신 대통령께서 그 결정을 하신다면 옮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처럼 이게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동의가 안 되는 거고, 저도 청와대에서 한 2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국가 운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있는 공간인 것이거든요. 그 동선 하나하나도 마찬가지고 시설의 여부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빨리 움직여질 수 있는 문제인가. 그리고 또 아마 국민들께서는 예를 들어 특정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문화부라든가 복지부라든가 이제 이런 공간이 빠진 곳에 옮겨간다라고 했다면 크게 의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국방부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다 군생활 해보신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일반 대대만 가도 이러이러한 전자장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 곳인데 그 국방부를 갑자기 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까지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야당이 되고 누가 이제 집권을 하시게 되면 인사청문회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대로 좀 쓰게끔 두고 예산이나 이런 것도 잘 지원하고 최종적인 결과로 평가받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은 크게 동의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는 두 분이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남은 시간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5월 10일인데요. 이후에 한 달도 안 되는 시점에 6일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대선의 연장전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대치가 55%로 나타났더군요. 과거 같은 조사를 보면 이명박 당선인이 84%, 박근혜 당선인이 78%, 문재인 당선인이 87%였는데 그게 상당히 좀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일단 양 진영의
전략 어떻게 좀 크게 세우고 계신지를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김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경선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지는 지역의 이슈이냐 아니면 본선을 중심으로 치루어지는 이슈이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남 동부권의 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경선이 한 4월 말 정도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5월 10일 출범 이후의 상황은 선거의 당락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질문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으로 좀 이야기를 먼저 예. 해보죠, 그러면. 사실 이제 가장 크게는 서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도가 좀 있으신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가 서울의 구청장 25곳 중에 24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국민의힘에서요. 그래서 이 25개 구청장이 과연 반이라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있는 거고, 뭐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런 곳에 민주당이 후보를 낼 수 있을까 정도를 걱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또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선거가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길들을 만들고 또 하나의 힘들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새롭게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빨리 온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저희는 특별한 뭐 전략이라기보다 우선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는 5월 10일에 실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고 무리 없이 잘 이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좀 지지율이 회복될 거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지방선거에서의 목표, 대선 때 이겼던 지역 플러스 경기도 정도 이기면 저희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출마를 해주시는 상황이고 뭐 다른 후보님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물론 어려운 지역이지만 좀 해볼만 하지 않냐라고 저희 당에서도 기대를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뭐 전남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정현 의원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해서 당선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역대 최대 득표율 얻는 것,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이야기가 나와서 공천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뭐 공천 개혁 이야기들은 모든 당이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반가운 것은 천하람 변호사께서 공천위원이 또 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 부탁 전화도 많이 받고 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당의 공천 개혁은 사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험을 보죠. 공직 역량 뭐 자격 시험인가 PPAT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조금 우리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구급 공무원보다도 좀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이 기초의원으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는 정당이 되자라는 걸 한 가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민주당과 다르게 저희는 청년이나 여성 할당 같은 것들은 거의 없고 그냥 가산점을 정도 드리는 정도인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신인들이 굉장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초단체장 정도 레벨에서도 의무적으로 전부 토론회를 하도록 하고, 그 토론회의 결과를 모든 당원들이 보실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서 전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신인들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좀 최대한 부여해 드리자. 이걸 저희 공천의 뭐 개혁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청년 여성 비율 30%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부동산 소주가 갑자기 이제 등장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반발도 나오고 있고, 이게 최근에 뉴스들인 것 같은데, 네. 전남 도당 경우도 공천 문제로 상당히 이미 시끄럽습니다. 공관위 구성 마치고 인선 절차에 들어갔는데, 공관위에 이제 현역 의원이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줄 세우기 정치가 우려가 된다는 건데, 전반적인 민주당의 공천 이번 어떻게 좀 지켜보고 계십니까? 먼저 말씀 주신 이제 청년 공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선거 전에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 2, 3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은 10%, 광역은 20%, 그리고 기초는 30%까지 청년 의무 공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이 의무의 조항이 말 그대로 의무 조항이냐 권고 조항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고, 이 부분을 최근 공관위와 비대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여성과 청년 부분에 있어서 여성인 청년 같은 경우는
양측의 퍼센티지를 다 먹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좀 분리하는 형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성대로의 비율을 좀 더 높이고 청년은 청년대로의 비율을 좀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공관위의 현역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방식이 탈정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방선거의 후보자들은 말 그대로 직업정치를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분들이고 그 지역에서 당의 이름을 걸고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정당의 상황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게 국회의원 분들이시든 지역위원장 분들이시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어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요. 그게 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지역위원장 신분인데 국회의원인 것이거든요.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도 지역위원장이신 걸로 참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치를 하는 정치개혁을 정치하는 사람은 다 빠지고 아무 외부에서만 모셔오는 사람들이 그 결정을 다 하게 해야 된다라고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이죠, 사실. 예. 같은 질문을 청 변호사께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역 의원이 공천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사실 그 지역을 그래도 제일 잘 알고 그 지역의 정치 인재들을 평소에 많이 본 게 현역 의원 내지는 현역 지방 지역위원장, 뭐 저희는 당협위원장인데요. 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민주당에서 청년 30% 채우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걱정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과거에 이제 청년 할당 이런 거 해보면은 이게 진짜 훌륭한 청년을 모셔오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지역위원장이랑 친한 평소에 알고 지내는 아니면 뭐 친구 아들 막 이런 사람들로 채우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중앙에서 다 하나하나 걸러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당에서는 그런 할당 같은 거를 급하게 하다 보면 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가산점 정도로 하자라는 것이고 거기에 보태서 이제 아무래도 청년들이 뭐 시험 같은 거 보면 좀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지원하자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의 그런 할당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분들이 또 좋은 분들 잘 모시면 세대 교체가 되고 또 뭐 좋은 씨앗이 되는 거니까 뭐 당은 다르지만 뭐 성공하기를 당연히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논쟁도 10년 전부터 계속 이제 반복돼 왔고 일정 정도는 조정해 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10년 전에 국회의원 됐는데 그때는 말 그대로 말씀처럼 저 정당인도 아닌 상태였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후보가 되고 당선이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요즘은 지역위원회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이 주로 지역 기초의원이 되시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제도는 좀 성숙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모든 제도가 그리고 모든 지역이 한꺼번에 다 완벽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눈살 찌푸리는 지역이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정당이 여전히 인재 영입위원회는 다 어느 정당이나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인재 육성위원회가 있거나 인재 육성위원장이 활동하거나 하지는 잘 않거든요. 그래서 당의 사람을 키우는 일들에 각 정당이 힘을 좀 쏟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흔히 이야기하는 어느 정도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을 영입하는 것과 대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육성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둘 간에 어떤 차이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사실 이제 우리 인턴 정치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을 인턴 국회의원이라고 용어로 말하기도 하는데 어떤 직군에서 일을 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라고 하는 영역에도 그냥 인턴으로 들어오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든 뭐 군인이든 혹은 뭐 어떤 의료인이든 다 각자의 분야에서는 훌륭한 분들이고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이신데 정치에는 일정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후보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당이 준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해야 됩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아까 시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몇 시간 정도의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것을 같이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는 영입된 분들도 영입을 너무 선거 직전에 하지 말고 한 6개월 전이나 선거는 사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6개월 전부터 영입해서 그분이 정당이라고 하는 곳에 좀
녹아들 수 있게 이런 기관도 좀 만들어지고 정당원들과의 소통도 좀 강화하고 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범위를 좀 좁혀 보겠습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지사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뭐 다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굵직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현역으로는 뭐 대항마가 없어 보이는 김영록 지사가 이제 재선을 이미 이야기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이야기 주셨습니다만 이정현 전 대표의 출마가 이제 공식화가 됐습니다. 여야 격돌 선거 구도로 여러 광역단체가 이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두 분께서도 불출마는 안 하셨습니다만 두 분께서도 뭐 불출마는 안 하셨습니다만 전남지사 선거 이야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렇죠. 도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역 분들 중에서는 출마할 분들이 없는 것이고 현재 김영록 지사님이 거의 이제 유일한 후보 상태이신 거죠. 그 유력분으로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선으로 가시지 않겠냐 이렇게 뭐 보여지고요. 크게 뭐 어렵지 않은 선거로 치르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뭐 후보 등록도 미루시고 마지막까지 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등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들고, 이정현 의원께서 제가 이제 19대 의원 할 때 순천의 지역구 의원으로 같이 활동하셨는데 평가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참 좋습니다. 시민분들께 소통하는 방식도 다른 정치인들과 꽤 많이 다르시고 지역과 현장을 누비는 방식도 다르시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서 각 정당이 지역 내에서 건전한 경쟁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정현 의원님에 대한 또 덕담을 해주셨으니까 저도 김영록 지사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전남에서 서로 지금 출마하시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원천 봉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지율과 또 어떤 그 높은 어떤 시민들의 평가를 받고 계신 거니까 일단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래서 저희도 이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당에서는 저보고도 좀 경선이라도 참여해가지고 뭐 이정현 대 천하람 이렇게 신구 대결을 좀 해봐라 이런 권유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는 속으로 생각을 한 게 이정현 전 대표님에 비하면 저는 뭐 거기에 지금 대항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제가 지금 이제 순천에 와가지고 고작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전남지사를 하겠다는 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불출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부분 전남지사 경선이 이게 전남 동부, 전남 서부 대표자들이 많이 이제 겨루는데 국민의힘은 순천 분들만 두 분이 그것도 사실 재밌는 일이죠. 그러니까 신구 대결하고 저희가 사실은 중앙당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전남지사에서 내부 경선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호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기존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는 면에서 그런 거를 좀 원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도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정신이 돼야 되니까요. 네. 네. 불출마 의사를 또 공식화 이 자리에서 또 해주셨는데, 네. 김 의원께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잡은 것은 없으십니까? 일단 순천시장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걸로. 네. 예. 저는 지난번에도 국회의원을 했었고 지난 총선 때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불출마를 했었습니다만 계속 이제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을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은 공식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지역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정도의 상황이면 한번 응해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정도. 그리고 여수 MBC에서 여론조사를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예, 그 이슈가 있는데요. 지금은 후보 등록을 제가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좋은 분이 순천시장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지사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리면 이정현 전 대표의 등판이 일단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난 정부에서의 어느 정도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아니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현 대표라면 꽤 높은 숫자를 얻으실 수도 있을 거다. 다른 후보에 비해서. 그래요. 전남 안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고 또 어쨌든 김영록 지사님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영록 말고 다른 사람에게 표를 하나 주고 싶어라고 하는 민심이라는 게 언제나 있는 거거든요. 현역이기 때문에. 예, 그 반현역 표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거고 지역 자체로 봐도 사실 국민의힘이 한 20% 정도를 확보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께서 그 20% 힘을 가지고 또 본인의 정치적인 역량도 이제 훨씬 더 높아지시겠죠. 발언권이 높아지시겠죠.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도 이게 그 송영길 대표의 서울 차출론과 비슷한 효과가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에서는 그래도 역대 최고의 득표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에서는 아무래도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받은 표보다 축소될 위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정현 의원, 그러니까 전 대표께서 좀 전남지사 선거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를 우리 전남 지역에서 높여주신다고 하면 밑에 있는 이제 기초의원 선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큰 광역 선거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번 선거에 뭐 각 지역들이 비례대표 그 시의원 비례대표나 아니면 3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또 일정 정도 역할에서 득표를 하실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 전남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역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표심의 변동 조짐 이야기도 저희가 나눠봤습니다만 여전히 뭐 전남 지역은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텃밭이죠. 뭐 부정할 수는 없는데 공약과 수성을 위한 아주 치열한 승부를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하람 변호사의 이제 공식적인 불출마 때문에 컨벤션 효과는 다소 좀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전략들을 좀 세우고 계실지 총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먼저 천하람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30%를 말씀드렸던 것이 또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서 보시기에 조금 건방져 보인다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광진 의원님 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별로 비례대표 한 석 정도씩 그리고 3인 선거구 그리고 일부 4인 선거구가 있다면은 저희 거기서 한두 분씩을 배출하려고 하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우리 지역에서 보셨을 때는 가끔가다 선거 때만 뛰어나와가지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표 달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남 전체로 봤을 때도 저희가 광역 기초의원이 전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전혀 없는 정당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보다도 시의원 한 분씩이라도 각 시군구에 배출해서 민주당이 열심히 안 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더 열심히 하고 사실 이번에 광주의 복합 쇼핑몰 이런 문제도 크게 이슈가 되고 뭐 순천에서도 뭐 코스트코 여수에서도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 문제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조금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건전하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토론할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이번에 씨를 뿌리고 약간의 이제 싹이 트는 그 정도를 저희의 목표로 현실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떠십니까? 뭐 독재를 하지 않는 이상 저는 특정 정당이 전국적으로 전석을 다 차지한다고 꼭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으로 국한해도 민주당이 좋은 정당이라면 100%를 다 하는 것이 꼭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주당은 경선만 이기면 본선에서 그냥 쉽게 이기는 텃밭 지역이다라고 말씀 주시죠. 근데 역으로 보면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 지역에서는 좋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경선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지금 뭐 총선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 재선 의원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다 초선입니다. 막 3선, 4선이 그렇게 흔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전남에 깃발을 세우면 3선은 그냥 쉽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여기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당내에서. 지역의 시구 의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분들도 대부분 지금 재선 3선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당도 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진 잘 않았습니다만 무소속 후보분들이 지금 말고 전 같은 경우는 여수, 순천, 광주가 다 무소속이시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언제나 따갑고 치열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다. 그리고
그것에 각 후보군들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기 때문에 중앙의 요구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잘 못 내는 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다른 정당들이 자연스럽게 좀 내주실 수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는 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끝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양당에서 이제 대표격으로도 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 이제 누가 어떻게 이길지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도 이 선거라는 게 공약 사항을 놓고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또 어떤 공약들을 좀 지켜보고 계시고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걸 좀 꼽고 계신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고민거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그건 알아서 잘 하시면 될 일인 것 같고요. 광역 단위에서 해야 될 일에 이슈가 있는 건데 윤석열 후보도 이재명 후보도 전남 지역의 대표 공약을 뭐 10개 가까이 이렇게 제시를 하셨어요. 뭐 문서로 낸 것과 구두로 한 게 이제 섞여 있어서 한 10개 정도가 서로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한 6, 7개가 되시고 조금 다른 게 3, 4가지가 정도 됩니다. 인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얼마 정도나 담보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이 지역 발전에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저도 이 국정 운영에 일정 정도 관여를 해봤는데요. 이 한두 달 안에 이 과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으면 5년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냥 그 5년은 만들어진 확정된 국정과제를 이루어내는 게 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천하람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지금 뭐 김영록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후보로 뛰고 있는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인수위에 어떻게 하면 각 후보가 약속했던 것들을 담보하게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걸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뭐 개별 이슈 하나하나를 뭐 다 말씀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은 민주당 쪽 네트워크가 많다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이 좀 소외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으신 거를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윤석열 당선인도 호남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또 소통해 나가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저도 뭐 인수위에 저희 그 지역 균형 발전 특별위원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 전남 동부권의 이슈들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상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큰 역할을 한다라기보다는 저희 당에서도 특히 최근에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 이슈들도 잘 챙기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김 의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두 후보의 공약을 보고 특히 우리 지역 공약은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만이라도 또 거대 야당인 우리 민주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니까 좀 적극적으로 잘 협력해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당을 대표해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시청자분들께 30초씩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천하람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아직 마음에 드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저희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사가 정말로 다양하고 또 수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의사가 한 정당에 의해서 대표되기에는 저는 때때로 부족하거나 부적당할 때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저희는 한 시군구당 정말 한두 분 정도의 저희 기초 의원들이라도 당선시켜 주시면은 저희가 후발주자인 만큼 민주당보다 더 열심히 뛰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시민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토론하고 또 이뤄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께 드리죠. 예, 대선이 끝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을 다 추스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타까움을 안고 아직 뉴스도 잘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일정은 정해져 있고 다가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뽑힌 사람을 통해서 4년간 지역의 살림을 맡기고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부분을 결정하는 의사를 다 책임지도록 우리가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주당 안에서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그 상황으로는 진짜 정당이 개혁되지도 않고 우리 삶이 개혁되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좀 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 말 정도면 각 경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약속은 안 지킨 것으로 30초가 다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길게 한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자, 대선 이후 지방선거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함께해 주신 김광진 전 의원, 천하람 변호사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